전 세계에 계시는 단군 자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부터 해서 한 몇 차례에 걸쳐서 징심록 추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이 징심록의 내용은 부도지가 다지요. 그리고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박금 선생님의 징심록 후기, 그리고 이번 영상부터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징심록 추기, 바로 김시습 선생이 지으신 내용입니다. 이것까지 마무리를 해야지 부도지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한 서너 차례 정도 걸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심록 추기, 추기라는 것은 본문에 덧붙여서 기입하는 글이다,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종에서 세조 당시에 영해박씨 문중과 한 집처럼 지내며 수학한 김시습 선생님이 징심록을 읽고 쓴 글입니다. 징심록과 함께 영해박씨 중에서도 이제 문천에, 함경도 문천에 들어가셨던 그분들에게 전해져 오던 것을 1953년 박금씨가 역시 기억에 의존해서 복원하여 세상에 공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시습 1435년부터 1495년까지 생존하셨고, 신라 눌지왕의 동생 복호왕자의 후손입니다. 고구려의 인질로 계셨던 분이죠. 당대의 천재라고 불려졌고, 유교, 불교에 능통하였습니다. 생육신 중 한 사람이면서 구은 중 한 사람입니다. 1455년 계유정난으로 통분하여 승려가 되었고, 계유정난은 세조가 조카인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찬탈한 것을 말하죠. 구는 조상치, 김시습, 요 두 분만 영해박씨가 아니시고 나머지 7분은 다 영해박씨세요. 이분들이 세종, 문종 때 벼슬을 하시고 또 세종의 총애를 받았다고 하지요. 그런데 계유정난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박도, 박제, 이분이 이제 아버지 학렬 되시고, 그 다음에 5 형제가 계시는데 박규손, 박효손, 박천손, 박인손, 박계손, 이렇게 5 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요 박효손이라는 분이 호가 운와입니다. 이분 집에 징심록이 있었고, 그것을 이제 김시습 선생님이 보시고 징심록 추기를 지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징심록이 영해박씨가 함경도 문천 울림산 중으로 들어가면서 같이 가지고 들어가서 그 후손인 박금씨가 6.25 동란 중에 이것을 세상에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제1장 징심록은 운와 박공 집안 세전의 책이다. 운와라는 분이 박효손이라는 분이고요. 이분 집안의 세전의 책이다. 대대로 내려오던 책이다. 전해진 책이다. 그의 비조 관설당 재상공이 바로 박재상 선생님이죠. 지은 것이다. 후대에 종사의, 종사라고 하는 것은 종가계통의 후손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복사하여 상전, 대대로 이것을 전한 것이 천여 년이 되었으니 그 진중함이 어떠한가, 그 보배로움이 어떠한가 라는 뜻이죠. 슬프다. 우리 집 선세의 복호공이 일찍이 박재상 공에 대은을 입은 지 1000년이 지난 후에, 이 복호공은 고구려의 인질로 잡혀 계셨던 분이죠. 그래서 박재상 공이 데리고 오셨던 분입니다. 대은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1000년이 지난 후에 또 공의 자손 집과 김시습 선생이 이웃이 되어 한 집처럼 내왕하며 동족같이 만나보고, 나는 또 훌륭한 가문에서 수업하고, 이 세로의 말을 당한 것을 연유로, 그러니까는 뭐 말하자면은 말세다. 삼촌이 조카를 죽이고 왕권을 뺏었으니까 그냥 말세다, 이 얘기죠. 이러한 시대를 당하여
당한 것을 연유로 하여 공의 후예와 더불어 다시 세한지맹을 맺어 세월의 찰 한자 험한 세월의 맹세를 맺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단종을 복위를 하자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천리 밖으로 유랑하니 이것이 바로 천명이란 것인가? 기나긴 고금의 일을 생각하고 천년 전의 일을 생각하고 회포를 펼치니 슬프고도 슬플 뿐이다. 오늘 이 책을 읽으니 바로 징심록이죠. 오늘 징심록을 읽으니 갑자기 천년 전 옛날로 돌아가 박제상공을 뵙는 것 같고 더욱 우리 집 선세 조상들을 숭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할 뿐이다. 제2장 징심록 중의 기사가 멀리는 태고의 일에 관계하고 그 중에서 부도지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넓게는 우주의 일에 관여하며 그 호환함은 진실로 말할 길이 없으며 우리 동방 창도의 역사와 부도를 세운 나라를 세운 역사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하토의 변이의 기록은, 하토는 말하자면은 진화족, 지금의 우리가 흔히 이제 중국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토의 변이, 원래는 우리 동이족과 같은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복본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변하여 다르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바로 오행의 그런 변을 통해서 요와 순이 다르게 되었다. 그러한 기록은 참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숙연하게 한다. 통칭 깊은 의미가 선도와 불법과 비슷하나, 징심록의 내용이 선도와 불법과 비슷하나, 여기서 말하는 선도는 도교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비슷하나 같지 아니하다. 당시 신라에는 잠시도 선유불이 침투해 오지 않았으니, 이 박재상 선생님께서 이 징심록을 지으실 당시에는 중국의 여기서 말하는 선은 도교를 뜻하는 거죠. 중국에서 들어오는 도교, 유교, 불교가 침투해 오지 않았으니 이는 고사에 근거한 것이 분명하다. 징심록은 옛날 역사, 사료에 근거한 것이 분명하다. 그 신시 내왕의 설과 부도를 만들고 신시를 만들어서 그 신시에 전 세계에 있는 사해 종족들이 내왕하여 우리가 하나임을, 세계 인류가 하나임을 확인했다 그랬죠. 내왕의 설과 유호씨의 전교의 일이 진실이니, 유호씨는 그 요, 순, 우 세력들을 바로잡고 부도로 데려오려고 했으나 그것이 결국에는 실패를 했죠. 그래서 서남 제족에게 부도의 일을 전해서 가르침을 전했다, 전수했다 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진실이니 고금 천하의 제법이, 천하의 모든 법이, 유교, 불교, 도교 뭐 이런 모든 법이 모두 여기서 나와, 우리 한민족의 부도에서 나와 전와 변이된 것이다. 조금씩 왜곡되고 변천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에 같지 않음이 유불의 세계와 용납되지 아니하면 징심록이 유교, 불교와 완전히 다르다. 제왕의 관경으로부터 배척을 당한 것은 진실로 당연한 것이다. 이 제왕이라고 하는 것은 제왕지도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되었죠. 단군조선 이후에 제왕지도에서 제왕들이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에서는 배척을 당한 것이 진실로 당연한 것이다. 녹중에서 말하기를, 징심록에서 말하기를 이 책은 광명의 시대부터 있었다고 말하였으니 그 시대는 과연 어느 시절인가? 광명의 시대, 광활하고 밝은 시대, 환인, 환웅, 단군 시대부터 이 징심록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박재상 선생님께서 저술을 하셨지만 옛날에 고대 사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이 저술된 것이다 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3장 삼가 제4를 자세히 살피어 여러 역사를 자세히 살피어 이리저리 상고하건대 상세히 고찰하건대
당시 세상 사람들은 제상공을 천리 연구가라 하였으니 우주의 이치, 하늘의 이치를 연구하는 사람이다. 그것은 신자천공의 말로도 더욱 분명하다. 혁거세왕의 증손에 형제가 있었다. 그때의 사람들은 장자가 차자의 신성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차자가 더 신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차자가 파사왕이요 공의 5대조이다. 그 소위 신성이라는 것은 비단 깊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그 이치와 도의 어떠함을 가리키는 것이다. 공의 할아버지 아도공은 124세까지 살았으며 아버지 물품공은 117세까지 살았고 후대에도 역시 100세까지 산 사람이 많이 있었으니 공의 집안 전통이 반드시 특별한 이치가 있는 것 같다. 이는 혹 옛날 천웅도의 전수자이기 때문이 아닌가. 바로 박재상 선생과 영해박 씨 문중이 천웅지도의 전수자다. 전수 가문이다. 그래서 물론 이제 박혁거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파사왕도 있는 거죠. 이러한 계보를 거쳐서 그 위에 이제 단군이 있고 이분들이 이 천웅지도의 전수자다. 이렇게 김시수 선생은 말하고 있습니다. 공에 징심헌 시에 이르기를, 징심헌 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재성 선생님께서 지으신 시입니다. 그것을 잠깐 보면은요, 연경 초초 망욕류. 연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연기라든지 아지랑이가 이렇게 오르는 모습, 아지랑이 초초하게 흐르는 것을 바라보니 망욕류 객심요락 가교추다. 나그네의 마음도 요락 가교추, 가을과 같이 지는구나.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번 시간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간, 견백, 유유사. 세간의 견백도 유유한 일도. 요 견백을 이해를 하셔야 이번 시간을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옛날에 견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하다, 단단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견고하다, 단단하다. 그리고 백이라고 하는 것은 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춘추 전국 시대에 어떤 사람이 견백석, 희면서 단단한 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를, 눈으로만 보면 이 돌이 하얗게 생긴 것은 아는데 단단한 것은 알지 못하며 만지게 되면, 만져보면 견고한 것은 알 수가 있는데 이 돌의 색깔이 흰색임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돌이 견고하다고 하는 사람과 아니다, 이 돌은 희다 라고 하는 사람이 논쟁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쟁은 어떤 논쟁이겠습니까? 어리석은 그런 논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순과는 조금 다른 의미죠. 마치 우리가 불교에서 이제 시각장애자가 코끼리를 만지면서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고 코끼리라고 하는 것은 굵은 뱀같이 생겼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코끼리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라고 하는 것은 큰 기둥처럼 생겼구나, 이걸 가지고 서로 이제 논쟁을 벌인다. 뭐 그런 얘기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견백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한쪽 면만 보고, 여기는 촉감이라는 감각만 사용하고 여기는 시각이라는 감각만 사용해서 결국에는 견백석이라고 하는 것이 하얗면서 단단한 돌인데 그걸 가지고 저거는 단단하다, 아니다, 저것은 희다 라고 그런 어리석은 논쟁을 벌이는, 이것이 이제 세상의 사실은 모습인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봐도 이 세상이 뭐 진보니 보수니 하는 거, 또 뭐 깊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러한 논쟁들이 결국에는 이것이 견백석이라고 하는 하나의 돌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걸 수도 있는데 한쪽 면만 보고 이런 어리석음을 한다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세간의 견백도 유유한 일도 좌대진강 막설수, 진강이라고 하는 강을 대하고 앉아서 근심을 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은 이런 논쟁을 유유히 초연하게 바라본다. 그래서 초탈한 모습, 세상의 시비로부터, 세상의 어리석은 논쟁으로부터 초탈한 그러한 그 공의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이 시를 소개를 하면서 여기에서 공의 포도의 일단을 알 수 있다. 이 시를 통해서 도가 아주 크다. 도를 포용한 그러한 하나의 단면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제4장 가만히 생각하면 연경, 이 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지랑이는 진세의 풍경이요. 객심은 나그네 마음은 자의 잡념이다. 그러니까 연경과 객심이 이제 서로 대꾸가 되는 그런 걸 나타내는 거죠. 연진과 잡념이 피자 떨어져 나가 한 점 찌꺼기도 없으니 오직 있는 것은 맑은 가을 진강. 진강이라는 것이 맑은 강이라는 뜻도 되고 또 고유명사인가? 옛날에 진강이라는 강이 있었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강의 본원일 뿐이다. 그렇게 한 후에 견백석 고금의 증리에 통하기가 어려운 것을 진강을 대하고 앉아 근심을 말하지 않으니 그 소위 진강을 대하고 앉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통관한다는 뜻이요. 견백의 그러한 논쟁으로부터 초탈하여 통관, 그것을 통하여 관한다. 그 시비 속에 이 시비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시비 속으로 들어가서는 시비를 해결할 수가 없죠. 시비에서 나와 있어야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치를 완전히 통찰하고 있으면서 관하고 계시는 그러한 경지에 계신다. 그러한 위치에 계신다라는 것 같습니다. 또 소위 근심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금의 세인이 당면한 일에 집착하는 것에 국한하고 전체를 통찰하지 못하여 스스로 어지러움에 이르는 것에 대한 근심이요. 이것은 지금 이 시대와도 너무나 맞는 것 같아서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고 지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전체를 통찰하지 못하여 스스로 어지러움에 이르는 것에 대한 근심이다. 박재상 선생님은 거기에서 둘 다 벗어나서 그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슬퍼하는 것이 깊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너무나 슬퍼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재상 공의 징심헌 시를 통해서 김시습 선생은 당시에 계유정난이 일어난 그러한 그 시대를 통찰하면서 박재상공의 슬픔에 본인의 슬픔을 대입하는 것이죠. 이 한수의 시는 강이 공이 증각의 경지에 서 있어 깨달음의 경지에 서 있어 근심스러운 인세와 깊은 단절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초탈한 그런 위치에 계신 것이다. 이 일은 또 공의 칭호가 3번 변한 것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처음에 호를 도원이라고 한 것은 반드시 시조왕, 박혁거세죠. 시조왕 탄생처인 선도산의 뜻이요. 그 다음에 석당이라고 한 것은 견백석이라 그랬죠. 말하지 않아도 견백석을 통찰한다는 뜻이요. 3번째로 관설당이라고 한 것은 눈을 본다 라는 뜻이죠. 즉 눈은 어떻습니까? 남김없이 녹아서 없어진다. 즉 남김없이 녹아서 없어져 증각을 다한 곳이라는 뜻이다. 하물며 생명을 바쳐 절개를 세우고 불에 타 박재상 선생께서 일본에서 불에 타서 돌아가셨습니다. 눈으로 변하는 기우를 궁행한 분임에야. 기우, 기이한 만남. 그러니까
보통은 불에 타서 눈이 사라지죠. 그런데 오히려 불에 타서 눈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깨달음을 이루시고 쉽게 말하자면 이제 도인이시다. 이런 것이죠. 이것을 궁행한 분임해야. 박재성 선생님께서 불에 타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불에 타서 눈이 되셨다. 그러므로 징심록 기술의 근본이 고사에 근거하여 증각자에게서 나온 것은 분명한 것이다. 옛날의 역사에 근거하여, 이 옛날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단군조선 시대로부터 내려온 그러한 역사에 근거하여 깨달음을 이룬 자에게서 나온 것이 분명한 것이다. 이 고사는 징심록 이전의 역사서입니다. 그 역사서는 비단 가문에서 전해져 내려온 역사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공이 보문전, 보물 같은 문서를 보관한 전각, 박재상 공께서 보문전의 이찬이라는 직책으로 10년을 근무를 하셨다고 하지요. 그래서 공이 보문전 이찬 10년 사이에 반드시 그 상세한 것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징심록이라고 하는 것은 증각자, 깨달음을 이룬 분이 옛날에 고대 역사서를 바탕으로 해서 저술한 것인데, 이 고대 역사서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공의 가문에 전해져 오던 것, 두 번째는 공이 보문전 태학사로 이찬으로 10년간 근무하시면서 보신 역사 자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징심록을 저술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긴데 대략 이것이 어떤 내용이다. 그리고 김시습 선생님이 징심록을 정말로 요즘 말로 하면 찬양하고 찬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통공안 하십시오.